신장에 아주 치명적인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장에 좋은 가장 대표적인 약이면서 음식이 되는 것은 이뇨작용이 있으면서도 곡물이기 때문에 원기를 보강합니다. 과일은 반찬으로 밥을 먹을 때는 을 사용하시고 고기랑 같이 먹을 때는 많이 사용하신다면 이런 식습관을 생활화해서 노후까지 건강한 신장 갖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장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죠.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장뿐만이 아니고 신장과 연관이 깊은 당뇨 환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 환자도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는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치매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층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6.25 이후에 급격하게 많아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후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 60년생이 65세에 접어들고 있죠. 55년생부터 70년생까지 베이비부머의 팽창기, 시기에 있는 분들이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서양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급격한 노령층 증가가 만성 콩팥 질환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로 유명한 장기가 간입니다. 그런데 간보다 더 침묵을 지키는 장기는 신장입니다. 콩팥은 어떤 노폐물, 혈액 내의 대사물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간과 신장입니다. 배설은 이제 대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소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두 개의 장기는 반응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노폐물의 양이 먹는 음식에 따라 피로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텐데 반응이 너무 급격하면 사람이 버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간과 신장은 침묵의 장기처럼 별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거기다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도 나머지 한쪽이 할 일을 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단백질 대사의 최종 도착지가 신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콩팥에게는 소금 그리고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제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것이 새나게 되거든요. 새 나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거품변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나면 만성 어떤 신장 질환이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 신장이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품이 있다고 해서 모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을 볼 때 낙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품을 5분 내지 10분 정도 지켜보고 있으면 잘 사라지는 분은 정상이고 10분 정도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으면 당도가 있거나 단백질이 있거나 기타 어떤 세균에 대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10분씩 기다리면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변기물을 내려라. 그러고서 지켜봐라. 물론 평소에도 지켜보시면 내려가면은 소변과 함께 거품도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점도가 있거나 단백질 성분이 있거나 해서 거품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변기 주변에 거품이 묻어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품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느 날은 노랗고 또 어느 날은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어느 날은 소변이 맑은 색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섭취하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 평소보다 좀 많이 섭취가 됐을 경우에는 전혀 색깔이 없고 또 몸이 추울 때도 이제 땀으로 날아가야 될 수분 양이 그대로 방광까지 전달이 되면서 맑은 색이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물을 덜 먹는 것이 좋겠죠. 근데 소변색이 진하고 노란색이 아니라 무슨 자몽색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안에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여기에 혈액이 이제 섞여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콜라색이 나온다든지 혈액색, 갈색이 나오는 경우에는 출혈이 많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신장 질환을 예측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석에 의한 출혈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소변의 색깔에 대해서도 항상 유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대사에 사용되듯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거품변이나 단백뇨 이런 신장질환 표현할 때 꼭 단백질을 언급하게 되는 이유는 단백질의 분자량이 굉장히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 상태의 배설에 책임지는 장기가 콩팥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항상 우선에 두고 이제 조절을 하게끔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고기의 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근감소증입니다. 노년 인구의 근감소증이 단백질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체중당 1g 정도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끼 닭가슴살 한두 개씩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인 콩류를 드시게 이렇게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보편적인 수준에서 단백질을 줄였을 때 저희가 권해드리는 양은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두부 반모, 그리고 고기는 탁구공 정도, 그리고 우유는 저지방, 그리고 계란 흰자 정도를 이제 드시는 것을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소금량은 나트륨 함량 2000mg, 2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짬뽕 드시죠? 짬뽕 한 그릇에 4000mg 들어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김치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나트륨 함량을 따진다면 신장에 아주 치명적인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평소에 드시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나트륨의 섭취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할 뿐더러 일반적인 식사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 식단에 아주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특히 국물 종류를 안 드시는 것, 어디 가서 음식을 드시더라도요 건더기만 싹 건져 먹는 것과 남아있는 국물을 들이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나트륨의 차이를 보입니다. 라면 한 그릇을 국물을 싹 먹고 나면 그날의 나트륨 함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럼 방법이 없느냐, 소금의 함량을 많이 낮춰서 우리가 국물 요리에서도 소금량을 줄이고 간장량을 줄이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도 대략 3개월만 지나면 그 맛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량을 줄이는 그런 식단을 구성해서 만성 콩팥 질환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약에는 식품성 한약도 있고 약물 전용 한약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주변에 먹는 모든 음식이 약용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죠. 신장에 좋은 가장 대표적인 약이면서 음식이 되는 것은 팥입니다. 이뇨작용이 있으면서도 곡물이기 때문에 원기를 보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뇨를 돕는다는 뜻은 단순 이뇨제처럼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뿐인데 신장이 힘을 주지 않아도 이뇨가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식품을 또 소개해 드린다면 아스파라거스 있지 않습니까?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드시면 소변이 녹색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스파라거스의 이제 영양 기능도 뛰어나지만 더불어서 이뇨 기능도 좋아서 쉽게 배뇨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산후조리에 늙은 호박 많이 이제 사용하지요. 비위를 보강하고 기혈을 돕는 것이죠. 과 함께 이뇨 작용으로서의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산후의 부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음식 중에 쉽게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라면 오이가 있겠습니다. 오이는 이제 다이어트에도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고 이제 그 이뇨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음식인데 몸에 열이 많을 때 열을 식혀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반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름 과일 중에 그 수박이 있죠. 수박은 물의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수분의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니고 이뇨 작용도 탁월하죠. 또한 그 붉은색이 심장의 혈류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중에는 수박같이 물이 많은 과일을 드심으로써 신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수박, 반찬으로 오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팥을 사용하시고 고기랑 같이 먹을 때는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여성들 부종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늙은 호박까지 사용하신다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이뇨에 도움을 주는 복령이라든지 차전자라든지 택사 같은 치료용 약제를 사용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좀 약하고 만성 신부전까지는 아니어도 투석에 어떤 가족력이 있다 한다면 좀 젊었을 때 드실 수 있는 한약제로 복분자, 구기자, 산수유 같은 그런 약제와 함께 마 아시죠? 마 갈아서 먹는 산약이라든지 이런 약제들도 신장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장이 튼튼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을 수행해서 늦게 사구체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만성 신부전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런 신장을 보강하는 보양류의 한약제를 드심으로써 예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20리터를 하루 동안 걸러내면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걸러내고 노폐물만 빼서 소변으로 물로 만들어 배출하는 신장의 역할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신장이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수분이 나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운동입니다. 저희가 운동하면 보통 120, 130까지 맥박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압력이 신장으로 쉽게 혈액이 돌아가서 자동 압력으로 빠져나오게 한다면 신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신장 질환이 생겼을 때는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하고 붓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많이 드실 때도 시기가 중요한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를 촉진하고 같이 수분이 미네랄들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도록 물을 또 한 컵. 그리고 또 음주를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주 중에 수분 섭취를 많이 늘려주시는 것. 집에 들어오셨을 때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중간중간 물을 많이 드심으로써 독성 알코올을 희석해주는 그런 부분도 또한 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 마시는 습관을 잘 갖는 것과 운동에 의한 수분 배출 이제 습관화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과일도 많이 드시고 야채 섭취도 많이 하셔서 식생활도 수분과 밀접한 그런 식생활로 바꿔주시면서 국물 배제하시고 짜지 않은 음식까지 하신다면 예방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스파라거스도 드시고 늙은 호박도 드시고 팥밥도 많이 드시면서 또 오이 반찬이라든지 수분이 많은 과일류를 디저트로 드시면서 조미의 양을 감량시켜서 심심한 반찬을 많이 드시고 이런 식습관을 생활화해서 노후까지 건강한 신장 갖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실제 당뇨가 확진되었을 때의 3가지 증세를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차로 드신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차로 한번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잡곡을 5가지 정도 섞었을 때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로 짜주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그때 혈당을 재면 혈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혈당이 직접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제가 33년간 진료하면서 또 10년간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중에 다루었던 61개 질환에 대한 한방 홈케어에 대해서 정리해서 책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이 책에 나온 질환을 한 번쯤은 다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 질환에 걸리셨을 때 어떻게 한방에서는 케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니 이 책 내용이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는 당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상보다도 전당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한방 양방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당뇨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전당뇨의 증세를 말씀드려야 되지만 사실 전당뇨의 증세는 일반 피로감이라든지 일반적인 가려움증, 일반적인 갈증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실제 당뇨가 확진되었을 때의 3가지 증세를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뇨증입니다. 소변을 많이 본다는 내용인데요.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는 혈당이라는 것은 내 몸 세포에서 활용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뇌도 포도당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당이 섭취했을 때 가장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인슐린의 빠른 소화 흡수를 통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혈당이 체내에 쌓이게 되므로 그렇게 되면 신장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당을 배설해야 되거든요. 당을 배설할 때 수분을 필요로 하겠죠. 소금이든 당이든 이런 미네랄은 수분을 통해서 희석돼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때 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다음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흡수되어야 될 혈당이 배설되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많이 먹어서 나머지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식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3다증, 다음, 다뇨, 다식 이 3가지를 소갈증의 중요한 증상으로 언급을 하고요. 소갈이라 함은 소멸된다의 소자인데 몸이 수척해지고 근육이 소멸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갈증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 3가지 증상을 소갈증의 주요 증상으로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당뇨 이외의 증상과 혼동되기 때문에 당뇨를 질환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체중 감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중이 갑작스럽게 빠졌다라면 당뇨일 확률도 굉장히 높겠지만 검사를 했을 때 혹 당뇨가 아니더라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또는 걸려서는 안 되는 암 같은 것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하셔서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체중이 감소했다면 본격적인 당뇨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으므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망막 변성, 망막의 혈관이 이제 혈당에 의해서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시력을 잃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시력이 확 떨어지고 또는 출혈을 이제 동반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술 한 잔 먹으니까 부럽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딱 반 잔, 3분의 1잔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병원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망막에 대한 어떤 병증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사구체도 혈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모세혈관이 망가지기 쉬운 당뇨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증상이 만성 신부전, 또 그것에 의해 따라오는 투석 환자들이거든요. 투석 환자가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당뇨와 함께 투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이제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내당능이라고 해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공복 시에만 혈당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이제 전 단계의 당뇨는 실제 검진을 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정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가끔 올라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전 단계에서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 음식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하면서 당이 몸에서 혈관을 많이 갉아먹을 때까지 방치해두면 나중에 후유증 단계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나중에 합병증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망막변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변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전 단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전 단계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부분만 있지 않다면 사실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80, 90% 이상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 근래 많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식곤증 증세가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적극적인 검진과 또는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평소에 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당뇨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췌장이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해서 너무 많이 드셨던 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노화랑 겹치면서 췌장이 나는 더 이상 일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덜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식이섬유를 위주로 해서 단백질 공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은 양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그런 식생활 습관을 가져가시는 것이 당뇨를 늦게 진단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음력 8월 15일에 오곡밥 먹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 통계라든지 기타 영양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잡곡을 5가지 정도 섞었을 때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오곡의 종류에 따라서도 비율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례들 추천하는 오곡이 있지만, 또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잡곡류 중에,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권하는 것은 귀리 계열입니다. 귀리를 위주로 해서 조, 수수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하시고 5가지 정도를 이렇게 구성하신다면 좋겠고요. 더불어 팥까지 추가시킨다면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잡곡이죠.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섞어서 혼합해서 드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뇨는 췌장이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감으로써 췌장이 힘들게 하중에 걸리면 인슐린을 많이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급격한 기능 저하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3회 식사를 했다면 4번, 5번 드신다든지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고요. 한 번은 백미를 먹고 뭐 한 번은 잡곡을 먹는다,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몇 끼 잡곡을 사용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단을 구성하실 때 탄수화물은 안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탄수화물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는데,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단 거 막 땡기시고 밥이 땡기시는데 그것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포만감이지요. 그래서 식사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류를 배치시키시고 그 직전에 단백질을 드시는데, 제일 처음에 포만감을 느끼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야채라든지 해조류 같은 것들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일으키고 수분과 함께 장에 있는 변을 쓸어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몸 안에 좋지 않은 성분들, 염증 이런 것을 같이 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혈당도 같이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채와 채소 같은 부류를 먼저 드시고 2주먹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평소 드시던 식사의 절반 정도 선에서 그 탄수화물을 공급하신다면 포만감도 느끼시고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것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제로 공급되는 탄수화물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당뇨에 쓰는 굉장히 많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처방은 생진고소탕이라는 처방이고요. 생진이라는 것은 진액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즉 갈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당뇨를 없애주는 생진고소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췌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당뇨 전 단계일 때는 당뇨약을 사용하지 않고 양방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한방 처방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조절에 실패하심으로써 당뇨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뇨약을 추가로 복용하실 때도 저희 한약과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한쪽에는 혈당을 내려주지만 저희는 그것이 안에 흡수가 잘 되게끔 오장육부의 다른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더 좋은 혈당 강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것은 생맥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생맥산은 여름에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리고 갈증을 느낄 때 사용하는 한약 처방입니다. 실제로 워낙 차에 가깝기 때문에 차로 달여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맹문동, 오미자, 인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맹문동 2에 인삼과 오미자가 1의 비율로 혼합돼서 차처럼 우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약이 모두 당뇨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한약재이거든요. 맹문동 같은 경우에는 갈증을 없애줄 뿐더러 체력을 보강해주고 또는 이제 기침 또는 피부의 가려움증 이런 것을 같이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세노이드 또 사포닌 같은 것들이 몸에 작용을 하면서 위장의 흡수 기능을 올려줘서 살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력을 보강하기도 하고 또 이제 호흡기 기능을 올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당뇨 환자의 체력 저하에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미자는 폐에도 도움을 줄 뿐더러 신맛이 간에 도움을 주면서 당뇨 환자가 그 혈당의 대사 과정에서 간과 근육에 많은 영양분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오미자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생맥산이라는 약으로 다려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감초나 대추를 넣어서 이제 다려 드시는 것도 좋죠. 그러나 당뇨가 이미 시작되셨다면 감초나 대추를 넣지 않고 생강 정도만 첨가해서 드시면 그것도 또 맛이 괜찮습니다. 이런 차 종류를 권해드리고 이런 처방에 의한 차 외에도 못 들어보셨겠지만 불수감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로 드신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차로 한번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또는 내가 당뇨 걱정이 있다든지 당뇨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자 하신다면 방금 소개해드린 생맥산에서 나온 맹문동차, 인삼차, 오미자차를 드시고 또 하나 불수감 소개해드렸죠. 그것도 자주 드시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시던 분이 갑자기 당뇨가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 1순위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자는 동안 뇌 척수액이 뇌에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대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수면이 망가지게 되면 당뇨가 심해지게 되고요. 뇌는 포도당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직접적으로 스트레스가 당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언급해드린 이유는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부신, 신장의 위쪽에 있는 호르몬 기관에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급 상황에서 사람이 대처할 수 있게끔 이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될 때 혈당이 급격하게 분비가 됩니다. 과거에는 호랑이나 늑대를 만났을 때 사람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이 빠르게 박동을 하고 혈관이 그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서 근육이 막 달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공급되던 호르몬이 현대사회에서는 분비된 혈당을 배출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풀러나갈 수는 없잖아요. 혈당은 전신을 타고 도는 거죠. 혈당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음으로써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직접적인 당뇨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한번 받을 때마다 초콜릿바 하나씩 먹는 것 같은 그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부신이 내 몸의 혈당을 왕창 분비시키고 췌장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또 억지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꽉 짜내고 이런 부분이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고도 비만자들이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임금님 중에 8분이 당뇨 환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뿐만이 아니고 지방과 단백질도 많이 이제 드셨던 분들이죠. 그것이 운동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게 되는데 당뇨와 혈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고지혈증 또는 이제 종기 같은 것도 많이 유발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기본은 많이 먹고 덜 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새 비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결국은 비만에 대한 키가 당뇨에도 적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로 진행되는 식단과 또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육에서 혈당을 소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온 혈당도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내 건물 계단을 20층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시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까지 돌아주신다면 당뇨를 예방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요법과 또는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다이어트까지 하신다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족태음 비경이라는 경락이 있습니다. 비경은 췌장을 주관하는 경락이 되는 것이죠. 비경에 해당되는 직이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백년지기 할 때처럼 직이혈은 다리 쪽에 있게 되는데 다리에 있는 직이혈과 팔에 있는 간사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다리에 두 군데, 팔에 두 군데를 지압을 해주시면 혈당이 직접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직이혈을 눌렀을 때 아프면 저는 잘 안 아프거든요. 당뇨 환자인 친구들 가볍게 눌러도 막 비명을 지릅니다.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것을 몇 번 주물러서 한 3분, 5분 정도 주물러서 이제 안 아픈데? 라고 합니다. 그때 혈당을 재면 혈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태음 비경에 있는 직이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아시죠? 무릎뼈 하단에서 복숭아뼈 안쪽 가장 높은 부위까지의 길이에 위에서 3분의 1 지점이죠. 정갱이뼈를 타고 내려가다 내측입니다. 3분의 1쯤 내려가서 가볍게 누르면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안 아프다면 혈당이 높지 않으신 거고요.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누르면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아픈데 눌러주면서 족태음 비경의 경락 활성도가 올라가고 췌장의 활성도가 올라가 줌으로써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직이혈 다음으로 알려드릴 혈은 간사혈입니다. 손목이 접힐 때 접히는 첫 번째 횡문이 있습니다. 가로 줄무늬에서 팔 오금이 접힐 때 접히는 가로 줄무늬 사이가 한 척입니다. 발의 길이와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손목 부위에서 3분의 1 부위. 예를 들어서 난 발이 280mm야. 그러면 실제 발 크기는 270mm이실 겁니다. 그러면 9cm가 되겠죠. 3분의 1은. 그래서 횡문에서 9cm 부위가 간사혈이고요. 신발을 250mm 신으신 분은 240mm일 테니까 8cm가 간사혈입니다. 그 자리를 표시를 하시고 손바닥 쪽에서 위로 우리가 치약을 짜듯이 위로 짜주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압박감과 함께 족태음 비경의 췌장을 담당하는 경락을 간접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부위의 지압만을 가지고도 혈당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침을 맞는 효과와 유사한 반응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기 이상 넘어갔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남은 여생을 치매 상태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게 되면 치매가 더 가속화되거든요. 내가 지금 집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 또는 나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망상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분의 일생을 바쳐서 치매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뇌에 좋은 음식으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도 기력을 좀 돋궈주고 그리고 어지럼증도 없애주고 입맛도 좀 돌게 하고 주변에 많이 권해주시고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어떤 병명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죠. 그리고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알코올성 이런 언급은 모두 원인에 해당이 되죠. 치매의 원인은 대략 70여 가지, 혹자는 100여 가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치매의 증상은 가장 처음에 건망증과 헷갈리는 이유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망증 다음 단계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근래는 경도인지 장애 전 단계로 주관적 인지 저하도 이제 집어넣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도 인지장애 수준에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초기에도 물론 치매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중기 이상 넘어갔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남은 여생을 치매 상태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도대체 치매란 어떤 질환이냐 하면 건망증과 헷갈리듯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기 기억이어서 가장 근래에 메모리됐던 기억 먼저 사라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언어장애를 보입니다. 언어장애라는 것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어떠한 물건을 지칭할 때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책을 봐야 되는데 이 책의 제목과 책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저거를 이런 식으로 대명사만 사용하시게 되거나 또는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거나 이런 장애들이 일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압력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남쪽을 가리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죠. 시간, 공간,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진압력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이 몇 월인지 또는 시간은 몇 시인지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지금 집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 또는 나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헷갈려하거나 모르거나 이런 장애를 동반하게 되고요.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망상 장애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단의 키포인트로 삼는 경도 인지 장애의 차이점은 간단한 일상 동작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솥 뚜껑을 열거나 스위치를 켜거나 하는 동작들 또는 문에 들어올 때 저희가 번호를 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간단한 동작들 정수기에서 물을 먹는 동작 이런 것들이 쉬운 동작인데도 잘 못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 혼자 놔둘 수 없는 부분으로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분의 일생을 바쳐서 치매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이제 이런 병이 치매입니다. 이 치매의 전조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수준에서 컨트롤했을 때 치매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그때 컨트롤함으로써 가족도 같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에 진단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는 힌트와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힌트를 줘도 모르는 것이죠. 즉 라면을 끓이려고 봉투를 열어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라고 하는 단계는 치매이고요. 라면 불 올려놨는데 깜빡했네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건망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치매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환자의 감정을 복받치게 만들거나 화를 내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당황한 상태가 된다든지 해서 뇌 활동이 위축된다든지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게 되면 치매가 더 가속화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상태이시고 이렇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가족 구성원뿐만이 아니고 먼 친척이나 방문객들이 치매를 앓으시는 환자분을 잘 간접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손발의 움직임 같은 거 손으로 뭐를 만든다든지 다리를 움직여서 뭘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손발의 움직임으로써 체신경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에 대한 뇌신경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가 이제 노화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손가락 발가락의 활동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제 스킨십 가족이 같이 어깨를 주물른다든지 손을 잡고 얘기를 한다든지 같은 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손으로 하는 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한 언어 능력과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어도 많이 구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화투를 치면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은 화투 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화투를 치면서 화투를 치는 사람끼리 대화를 한다든지 본인의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뇌세포의 노화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스킨십 그리고 주변 가족에게 알리기 이런 것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치매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좋은 음식 좀 추천해달라 이런 그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마땅히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유는 치매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원인별로 좋은 음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혈관성 치매거든요. 아시다시피 중풍에 의한 것이죠. 뇌출혈, 뇌경색에 의해서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매가 중풍 오고 좀 몇 년 지나서 나타나죠. 알츠하이머는 천천히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큰 원인인 고혈압,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고지혈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혈당, 당뇨 같은 부분
부분에 좋은 음식들이 전부 혈관성 치매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연별로 워낙 많은 음식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냐? 결국은 알츠하이머는 뇌의 노화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에게 권장되는 음식이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뇌에 좋은 음식으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등푸른 생선이죠. 또 등푸른 생선에서 엽줄, 갈색, 살이 과거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억지로 그것만 떼서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에게도 등푸른 생선이 좋은 역할을 할 것이고요. 더불어 연어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성 기능이 살짝 있는 우리가 항산화 효과가 좀 있다고 하는 커피도 하루에 한 잔 정도라면 괜찮다. 뇌 건강에 활력을 줄 수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엽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 브로콜리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것들 외에 또 말씀드리는 것이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들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주는데 블루베리뿐만이 아니고 블랙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베리류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방에서는 산사자, 복분자, 구기자 이런 약들을 통해서 이제 그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약으로 사용하고 알츠하이머에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리류도 또 추천드리고요. 또한 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또한 이 항산화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죠.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권해주시고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에게 좋은 음식이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총명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동의보감의 총명탕은 백복신, 석창포, 원지로 구성되어 있는 약재입니다. 수험생에게 이제 총명탕을 지어드릴 때도 이 세 가지만 넣지는 않고요. 그 학생의 오장육부의 어느 기능이 떨어져서 지구력과 피로감 또는 암기력 이런 데에 장애를 주는지 찾고 이제 거기에 총명탕을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듯이 저희가 청신양념탕이라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많이 쓰는 뇌 방지를 막는 탕약에도 이 총명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지는 이제 조금 그 우리가 가공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심지를 제거해서 써야 되는 한약재인데 석창포는 시중에서도 차의 종류로 많이 팔고 있고요. 백복씨는 백복령이라 해서 복령차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하고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도 기력을 좀 돋궈주고 그리고 어지럼증도 없애주고 입맛도 좀 돌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그 약재인데요. 백복령, 석창포 원지를 구입하셔서 차로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총명탕을 알츠하이머 환자의 차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뇌의 회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가 근육의 회춘법은 뭡니까? 운동이죠.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을 키워줄 수 있듯이 뇌도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뇌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시냅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운동을 시켜줄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회춘법이 되겠습니다. 회춘법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90대 이후가 돼서도 치매 증상이 전혀 없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사신다고 합니다. 30분 1시간 단위로 과거의 친구들, 과거의 동생, 후배, 가족을 일부러 시간을 짬을 내가면서 만나고 만나서도 대화를 하고 이런 사회활동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으신 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뇌를 혹사시켜라. 뇌의 혹사가 스트레스 받는 혹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로서 뇌를 혹사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학자는 수학 문제를 어려운 것을 풀으려고 하면 과거에 고등학교 때 풀었던 미분적분을 다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뇌는 회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 같은 걸 열심히 하는 거와 똑같은 하중이 뇌에 전해지면서 뇌를 훈련시키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의 활동을 올려줄 만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회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약재 중에 뇌 회춘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약은 사향입니다. 사향은 사향노루 배꼽에서 이제 해취한 이제 호르몬인데요. 과거에는 응급실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같은 때에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면 대롱을 통해서 사향을 코 속으로 후각신경 있는 데까지 쑥 집어넣어서 훅 불어줍니다. 그러면 사향이 확 퍼져 들어가면서 뇌에 있는 글루타메이트 분비를 폭증시키고 그러면서 뇌를 각성시키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해 줌으로써 뇌의 노화를 막는, 뇌를 회춘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사향이 많이 들어간 약들이 공진단이라든지 뭐 총명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혈관성 치매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황청심환은
고혈압은 중풍에 쓰는 약이거든요. 고혈압 중풍 환자 예방 치료용으로 쓰게 되는데 우황청심환과 공진단을 섞어서 혈관성 치매에 사용을 하거든요. 또 공진단 자체만 가지고도 뇌 활성화시키고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청신양영탕이라는 약과 공진단을 합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약물에 의한 뇌 회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풀므로써 뇌를 훈련시키는 것은 약물을 통하지 않은 운동을 통한 뇌운동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기 싫다면 예방하는 차원의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크게 5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수면 지도법입니다만 제 유튜브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다몽증이라는 것이 있죠. 또 입면장애, 잠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각성, 자꾸 깨거나 천면, 얕게 자거나 이런 또 절대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수면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고칠 때는 일단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뇌가 피곤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뇌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세 번째는 감정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즉 나와 감정적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과 화해를 하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랑 부인이랑 자녀와 어떤 트러블이 생겼다면 그날 다음날까지 끌지 마시고 서로에게 사과하고 풀고 주무시는 것이죠. TV에서 흉악범이 이렇게 나왔던 그런 뉴스를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아 저런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과 화해를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오십견이 있어서 돌아 누울 때마다 아프거나 비염이 있어서 입을 벌리고 자거나 피부 질환이 있어서 맨날 긁고 있거나 이런 경우엔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치매 환자들 연령대가 높으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소변을 많이 보십니다. 야간뇨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자꾸 깨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가 밤에 자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된 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뇌쪽 수액이 뇌를 청소하지 않음으로써 노폐물을 잔뜩 낀 채로 계속 살게 되는데 그것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 또는 힘든 일,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반해서 수면 시간을 많이 내가 어제 술을 먹었다면 8시간, 10시간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10시간, 12시간 잠만한 보약이 없다. 또 잠만한 치매 예방법이 없다라고 또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충분한 수면, 양질의 수면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